안녕하세요, 썰밤 구독자 여러분. 저는 현재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끔찍했던 시댁살이와 그에 대한 통쾌한 복수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리는 일들이지만 마지막에 속 시원한 사이다가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중견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지역에서 나름 유명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고 덕분에 어릴 때부터 경제적으로는 풍족하게 자랐어요. 물론 재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좋은 집 딸이라고 할 만한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중 회사 선배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은 대기업에 다니는 대리급 직장인으로 연봉도 6천만 원 정도로 괜찮았고요. 훤칠한 키와 멀끔한 외모가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소개팅에서 어색해하거나 어정쩡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과 달리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죠. 은지 씨는 마케팅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영업 쪽 일을 해서 아는데 사람 상대하는 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땐 더 힘들어요. 클라이언트들 비위 맞추기도 일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첫 만남에도 불구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은 제 말을 정말 진지하게 들어줬고 중간중간 적절한 맞장구와 공감을 해주더라고요. 소개팅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 그 사람이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자분 혼자 가시는 건 위험하잖아요. 원래 같으면 거절했을 텐데요. 저도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좋다고 했죠. 그리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은지 씨 영화 보는 거 좋아한다고 했죠?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 주말에 영화라도 같이 볼까요? 네, 좋아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만남을 이어가게 됐고요. 얼마 안 가 정식으로 사귀게 됐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이상적인 사람이었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제가 좋아할 만한 곳들을 미리 알아봐줬고 항상 제 의견을 먼저 물어봐줬거든요. 은지야, 오늘 뭐 먹고 싶어? 글쎄. 땡기는 거 없으면 내가 골라볼까? 우리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 있던데 은지 네가 좋아할 것 같아. 와, 좋다. 오랜만에 파스타 먹고 싶어. 잘 됐네. 근처에 청포도 주스가 유명한 곳이 있으니까 카페는 거기로 가자. 너 요즘 카페인에 예민해져서 커피 마시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항상 배려해줬죠. 주변 친구들이 어디서 이런 완벽한 남자를 만났냐면서 다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반년쯤 사귄 어느 날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절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우리 부모님이 네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 괜찮으면 이번 주말에 집에 놀러 오지 않을래? 솔직히 부담스럽긴 했지만 남자친구가 평소 부모님 얘기를 할 때 정말 좋은 분들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 남자친구네 집을 방문했는데요. 남자친구네 집은 강남 쪽에 있는 꽤 큰 아파트였어요. 역시 괜찮은 집안이었구나 싶었죠. 알고 보니 남자친구 아버지 역시 꽤 이름난 기업의 임원이라 하더군요.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이 열리면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어머, 이 예쁜 아가씨가 은지구나. 준호가 매일 네 얘기만 해서 그런가 처음 보는 것 같지가 않아. 어서 들어와.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아이, 그렇게 긴장할 거 없어. 오느라 힘들었지? 남자친구 어머님은 첫인상부터 정말 좋으셨어요. 키도 크고 품이 있어 보이셨고 무엇보다 절 보는 눈빛이 따뜻했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정말 반갑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부엌으로 가더니 온갖 음식들을 차려주시기 시작했죠. 은지리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이것저것 다 준비했어. 맛없어도 이해해줘.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이 나왔어요.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반찬들, 심지어 과일까지.
저를 위해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게 보였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남자친구 아버지 역시 좋은 분위긴 마찬가지였어요. 은지야, 우리 준호가 평소에 너를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 회사에서 일도 잘한다며. 아,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하는 건데 오빠가 과장했나 봐요. 과장은 무슨. 우리 준호가 날 닮아서 눈이 정말 높거든. 은지 넌 딱 봐도 100점짜리 며느리감이야. 식사하는 내내 남자친구 부모님은 제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이것저것 먹어보라고 권하시고 제 얘기도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마치 제게 이 집에 곧 시집올 사람인 것처럼 대해주셨죠. 은지야, 우리 준호 잘 부탁해. 이 녀석이 어릴 때부터 워낙 성실하고 순해서 너 고생은 안 시킬 거야. 그치 여보? 아이 그럼. 또 준호가 날 닮아서 팔불출이거든. 결혼하면 아주 은지 네 말이라면 껌뻑 죽을 게다. 그렇게 인사자리가 마무리되고 남자친구가 절 집으로 바래다 주면서 물었어요. 오늘 부담스러웠지? 엄마랑 아버지가 괜히 며느리가 어쩌고 결혼이 어쩌고 해서 미안해. 아니야, 난 오늘 정말 좋았어. 오빠네 어머님이랑 아버님 두 분 다 정말 좋은 분들 같아. 처음인데도 이렇게 잘해주시고. 다행이다. 사실 엄마가 내가 만나는 여자에 대해서는 좀 까다로우신 편인데 넌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 더욱 기분이 좋았어요. 남자친구 어머님의 까다로운 안목에도 제가 괜찮았다니 뭔가 뿌듯했죠. 이후 저는 종종 남자친구네 부모님 댁에 놀러 갔고요. 갈 때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를 정말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이듬해부턴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와 결혼도 준비하게 됐죠. 본격적으로 식장을 알아보면서 바로 양가 상견례를 하기로 했는데요. 다행히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사돈어른, 저희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먼저 인사를 드리자 예비씨 아버지가 웃으면서 대답하셨죠. 아니 무슨 말씀을요. 이렇게 귀한 딸을 저희 집으로 보내주셔서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예비씨 어머니와 저희 엄마도 금방 친해지셨어요. 아이 사부인, 딸을 어쩜 그리 잘 키우셨어요? 은지 같은 아이를 저희 집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다니 준호가 복을 타고났나 봐요. 아유, 박서방이야말로 1등 신랑감 아니겠어요. 그렇게 상견례도 무사히 끝났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됐죠. 그런데 이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예비씨 어머니가 절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은지야, 결혼 준비하면서 드는 비용 말인데 네 어머님, 예단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니? 갑작스러운 예단 얘기에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신혼집 아파트 전세금과 식장 대관료 등 결혼 비용 일체를 예비시댁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예단은 자연스럽게 생략하기로 했고요. 머뭇거리다 어렵게 말씀드렸어요. 저기 어머님, 그 오빠랑 얘기해서 예단에는 생략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러자 예비씨 어머니의 표정이 일순 차가워졌어요. 아이 그래도 갖출 건 갖춰야지. 재작년에 준호 동갑내기 사촌도 장가 갔는데 반반 결혼해도 예단은 받았다더라. 명품 가방에 모피에. 아이 그뿐이야. 일가 친척들한테 이불 한 채씩 싹 다 돌렸어. 우리도 그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서지 않겠니? 솔직히 집도 안 해주시는데 예단을 왜 바라시는 건지 어이가 없었어요. 물론 저희 집이 여유가 있으니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면 충분히 그쯤이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맞는 건가 싶더군요. 하지만 예비씨 어머니 앞에서 차마 솔직하게 말은 못하고요. 그냥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네, 부모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자 예비씨 어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돌더군요. 그래, 다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나라고 뭐 너한테 그런 거 받고 싶겠니? 근데 사람들이 욕할까봐 그러지. 기본도 안 해오는 며느리라고. 내 맘 이해하지? 네, 그럼요, 어머님.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바로 말씀드렸어요. 얼추 계산해봐도 수천만 원이 더 필요했지만 다행히 아버지는 흔쾌히 승낙해 주셨어요.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결혼 전부터 괜히 얼굴 붉기를 잊니?
우리 딸 가서 잘 살려면 아빠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고마워, 아빠. 그리고 미안해. 아니,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인서가. 아무 걱정 말고 넌 결혼 준비에만 신경 써. 부모님과 함께 예비시댁에 드릴 예단을 준비하는데 괜스레 마음이 싱숭생숭하더군요. 혹시라도 딸이 책 잡힐까봐 부모님은 예비 시부모님에겐 가방에 허리띠, 스카프, 시계 같은 걸 명품으로 사다 건넸고요. 얼굴도 모르는 친척들에겐 고급 이불을 한 채씩 돌렸네요. 예비시댁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드리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역시 은지 네가 경우 있는 집 딸이야. 요즘 예물 예당 같은 건 생략하는 집도 많다는데 무슨 상놈의 집구석도 아니고 격식은 갖춰야지. 안 그러니? 그러니까 말이야. 바깥 사돈이 정말 은지 널 아끼시나 보다. 보기 좋아. 마치 당연한 일을 해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더군요. 남자친구 역시 저희 부모님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쯤은 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듯한 태도였어요. 그것 때문에 한번 크게 다투기도 했는데요. 남자친구가 집 앞까지 찾아와 무릎 꿇고 잘못했다 비는 바람에 결국 화해했네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은 무사히 치러졌어요. 특급 호텔에서 하는 만큼 정말 화려했고 하객들도 많이 왔어요. 특히 시댁 친지분들이 준호가 정말 좋은 신부 만났다 라며 축하해 주셨죠. 신부가 정말 예쁘네. 집안도 좋다면서. 그렇다네. 신부 아버지가 건설업 하신다던데 꽤 잘 나간다고 들었어. 그런 얘기가 귀에 들릴 때마다 시부모님의 어깨가 으쓱해진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걸 보니 예단을 하길 잘했다 싶더군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신혼집에 들어갔을 때에도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꿈에 그리던 신혼생활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신혼 초기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저를 아껴줬고 시부모님도 저를 자주 불러서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잘해주셨죠. 은지야, 오늘도 우리 집 와서 밥 먹어라.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다. 정말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갈비찜 손 많이 가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좋아하는 건데 당연히 해줘야지. 요즘 준호 녀석은 어때? 뭐 너한테 잘해주니? 네, 정말 잘해줘요. 그래, 혹시 준호가 속 썩이면 얘기해라. 내가 혼내줄 테니까. 그럴 때마다 정말 든든했어요. 이렇게 절 챙겨주시는 시부모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결혼 생활도 순탄할 거라고 생각했죠. 저희 친정 부모님도 시부모님이 절 잘 챙겨주시는 걸 알고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 생일이나 명절 때마다 한우, 굴비, 고급 과일, 산삼 같은 귀한 선물들을 보내곤 하셨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 다 눈에 띄게 기뻐하셨어요. 어머머,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늘 받기만 해서 어쩐다니. 괜찮아요. 맛있게 드셔주시기만 하세요. 고맙다, 은지야. 우리가 진짜 며느리 하나는 잘 들였어. 안 그래, 여보? 그렇고 말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 지내자꾸나. 난 며느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시몬들 보면 이해가 안 되더라. 며느리도 내 딸이고 가족인데 당연히 예뻐해줘야지.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그로부터 약 반년 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생길 줄은 말이죠. 그날은 평범한 평일 오후였어요. 남편은 회사에 가고 저는 모처럼 연차를 내고 집에서 드라마를 보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인을 보니 친정엄마였죠. 여보세요? 엄마? 은지야.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거든요.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은지야, 큰일 났어. 아빠 회사가. 엄마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 순간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은지야, 아빠 회사가 부도났어. 지금 회사에 법원 사람들이 와서 모든 걸 다 가져가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아빠 회사가 부도?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당시 경제 불황이 큰 사회적 문제였지만 아버지가 들어오는 공사 건수가 오히려 늘었다고 걱정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요즘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대출받아서 진행하던 아파트 공사가 전부 중단되고 원청업체에서 공사비도 못 받고. 은지야, 어떡하지?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니? 엄마의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정에 도착해보니 정말 아수라장이었죠. 법원 직원들이 집안의 가전제품들과 가구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있었고 아버지가 아끼시던 골동품들도 모두 압류 목록에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따님이세요. 죄송합니다만 이 주택도 경매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이사 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법원 직원의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살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간다니. 엄마는 구석에 앉아 계속 울고만 계셨어요. 은지야, 우리 어쩌면 좋니? 엄마 정신 차려. 아빠는 어딨어? 모르겠다. 오늘 아침부터 전화를 안 받아. 바로 그때 아버지 회사 직원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였어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엄마를 달래고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아버진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는데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아빠, 은지야, 미안하다. 늘 너한테 자랑스러운 아빠로 있고 싶었는데 다 물거품이 됐네. 아버지의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닌데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아빤 지금도 앞으로도 나한테 자랑스러운 아빠라고. 그보다 얼른 건강이나 회복해. 그래, 그래야지. 집으로 돌아온 저는 우선 남편에게 먼저 이 상황을 얘기하기로 했어요. 사안이 큰 만큼 당연히 의논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위로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말했어요. 여보, 오늘 친정에 큰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왜 얼굴이 그래? 우리 아빠 회사가 부도났어. 그래서 우리 집도 경매로 넘어가게 됐고 아빠는 스트레스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어.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 부도라고? 건설 경기가 안 좋아져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나도 오늘 알았어. 전 당연히 남편이 절 끌어안고 위로해 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이내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이런 일이. 빚은 얼마나 진 거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꽤 많은 것 같아. 집도 다 날아가는 걸 보니까. 혹시 당신이 대신 갚아야 한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확 상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쓰러졌다는데 안부를 묻긴커녕 빚 얘기부터 꺼내다니.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날카롭게 되물었죠. 그게 무슨 뜻이야? 아니, 무슨 뜻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지금 우리 집 빚이 넘어올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랑 아버지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우리 아빠 쓰러졌다고. 근데 어쩜 괜찮냐고 한마디 묻질 않아? 당신이 별말 없는 거 보고 괜찮으신가 보다 했지. 됐어. 더는 아무 말 마라. 전 그대로 차갑게 돌아섰고요. 남편도 굳이 절 붙잡지 않더군요. 그렇게 냉정기를 가진 지 얼마나 됐을까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부모님이 내일 우리 집으로 오신대. 내일? 왜? 아니, 그 처갓집 그렇게 되신 거 걱정되시나 봐. 직접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셔. 뭐? 그걸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말씀드린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큰일이잖아. 맞는 말이었지만 저한테 상의도 없이 냉큼 저희 집 사정을 시부모님에게 고한 남편이 야속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 시부모님이 오시면 어떤 얘기를 하실까? 절 어떻게 보실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시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으셨죠. 특히
시어머니의 얼굴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표정이었죠.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인사에 고개만 까딱하시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어요. 은지야, 어제 준호한테 들었는데 네 친정이 완전히 망했다면서? 네,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갑자기? 사업이 그렇게 갑자기 망하나? 분명 조짐이 있었을 텐데. 시어머니의 말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죠. 그렇긴 한데요. 아버지가 저한테는 회사 얘기를 잘 안 하셨어요. 저도 며칠 전에 처음 알았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집안이 기울어지는데 하나뿐인 딸이 모를 수가 있나? 너 혹시 알면서도 말 안 한 거 아니니? 너희 아버지 회사 결혼 전부터 위태로웠던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숫째 저를 결혼 사기꾼 취급하고 있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머님, 그게 무슨... 아니에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저희 아빠 회사 아무 문제 없었어요. 설마 제가 그런 걸 감췄을 거라고... 그건 모를 일이지. 어쩐지 반반 결혼하자는 것도 순순히 응하고 예단 요구한 것도 다 받아주기에 이상하다 싶었어.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 그 말에 울컥했어요. 제가 어떤 심정으로 부모님께 예단을 부탁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었죠. 어머님, 그건 저희 부모님이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제가 시집가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양보해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제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대답하자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한층 더 날카로워졌어요. 뭐? 양보? 시집 오면서 예단해오는 게 당연하지. 그게 무슨 양보야? 막말로 예단은 남자 쪽에서 집을 해줬을 때 얘기잖아요. 이 집 전세고 전세금도 제가 반 보탰는데 예단을 왜 하나요? 그래서 분명 생략하기로 했었는데 어머님이 막판에 말 바꾸신 거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파르르 떨면서 기가 막히다는 듯 뒷목을 잡았어요. 하! 얘 좀 봐라. 그동안은 네네 어머님 하면서 순종적으로 굴더니만 우리가 완전히 속았어, 여보. 완전 맹랑한 애였다고. 그뿐이야? 좋은 집 딸이라면서 그동안 우쭐대더니 알고 보니까 모든 게 거짓말이었잖아. 속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끄러!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럼 뭐야? 사업이 기울어지는 걸 외동딸인 네가 모르고 있었다고? 말이 되니?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한테 말 안 하고 결혼 진행한 거지? 솔직히 너 자체만 놓고 보면 뭐 볼 거 있니? 예쁘지도 않고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도 아닌데 너희 아버지 사업 망하고 나면 네 주제 언감생심 우리 준호 같은 남자고 결혼하는 게 말이 돼? 그걸 아니까 감춘 거겠지?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저도 어제 처음 알게 된 일인데 마치 제가 계획적으로 속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요. 정말 저도 어제 처음 알았다고요. 하! 얘가 뻔뻔하게 계속 거짓말하네. 그러자 잠자코 있던 시아버지가 더 차갑게 말씀하셨죠.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봐야겠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는 우리가 너한테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얘기야. 그동안은 네 친정 뒷배가 든든해서 좋게 봤는데 이젠 그런 것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너랑 너희 부모까지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 그게 무슨...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시부모님이 절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뀐 게 느껴졌거든요. 남편이 그제야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그리고 엄마도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은지가 정말 알고 그랬으려고요. 넌 입 다물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도 네 마누라 편만 들고 있으면 어떡해? 시어머니가 남편에게까지 화를 내시니까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정리하듯 말씀하셨죠. 어쨌든 앞으로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거야. 그동안처럼 우리가 널 좋게 봐줄 수는 없을 것 같고 너도 이젠 진짜 우리 집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다. 며느리 역할이요? 제 되물음에 시어머니가 차갑게 웃으셨어요. 그래, 며느리 역할. 그동안은 네 친정이 든든해서 우리가 눈 감아줬지만 이젠 다르잖아. 시집 온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어? 그때부터 시부모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틈만 나면 저를 시댁으로 불러 이런저런 집안일을 떠넘기는 게 그 시작이었죠.
설거지부터 청소, 빨래, 자질구레한 전신부름까지 당연하다는 듯이 제게 시켰네요. 예전에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 거였어요. 시어머니의 말투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 다정한 어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하인을 부리듯 명령조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친구들과의 대화였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통화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요. 늘 제 칭찬하기 바쁘던 분이 그러더군요. 우리 며느리? 아이고 말도 마. 완전히 우리가 속은 거야. 좋은 집 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사업 망하기 직전인 집이었더라고. 그걸 결혼 전까지 말도 안 하고. 그걸 알았으면 결혼 안 시켰지. 우리 준호 좋다는 집안 좋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정말 후회돼 죽겠어. 그 말을 듣는데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마음이 아팠어요. 졸지에 사기꾼이 되어버렸으니 딱 죽고만 싶었죠. 시어머니의 통화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래. 이젠 완전히 우리가 먹여 살려야 하는 처지가 됐어. 진짜 골치 아파. 그래도 뭐 어째. 이제와 이혼시킬 수도 없고 기왕 며느리로 들인 거니까 부려먹기라도 해야지 뭐. 부려먹는다는 표현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를 가족이 아니라 하인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싶었죠.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은지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라고 하시던 분이 이제는 저를 보는 눈빛부터 차가워졌죠. 제가 시댁에 가도 본체 만체도 안 하시고요. 뭔가 시킬 게 있을 때만 부르셨죠. 남편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부모님과 제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부모님의 편을 드는 일이 많아졌어요. 은지야, 엄마 아빠 말씀 틀린 거 아니야. 우리 상황이 이렇게 바뀐 건 사실이잖아. 바뀌긴 뭘 바뀌어. 우리 집이 망했다고 내가 어머님 아버님 하녀로 살아야 한다는 거야? 하녀는 무슨. 다른 며느리들 다 그러고 살아. 오버 좀 하지 마. 오바라니. 당신도 알잖아. 어머님 아버님 태도가 하루아침에 싹 바뀌어버린 거. 그럼 어떡해. 엄마랑 아버지도 사람인데. 무엇보다 지금 당신이랑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속았다고 생각하시잖아. 속상하니까 그렇지 뭐. 그러게 진작 좀 얘기하지. 나도 가운데 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 남편마저 절 원망하는 것 같아서 정말 힘들었는데요.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시부모님이 저희 친정을 무시하는 발언들이었어요. 은지야, 너희 아버지 지금 어떻게 지내니? 병원비는 감당할 수 있어? 네, 다른 친척분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참말이야? 뭐 원래 우리 준호 돈으로 병원비 되는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한번 속았더니 도통 네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너희 부모도 분명 우리 아들한테 손 벌리려고 할 텐데 말이야.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지 마시라 말씀도 해봤지만 그때마다 서로 더 감정만 상할 뿐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는 제게 아이 문제로 압박을 주기 시작했어요. 너 도대체 애는 언제 가질 거니? 그게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얼른 아들 낳아서 우리 집안 대를 이어야지. 애라도 낳아줘야 네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어?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죠. 시댁에서는 이제 저를 단순한 아이 낳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대꾸하자 시어머니가 바로 두 눈에 쌍심지를 켰어요. 뭐가 너무해?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그동안은 네 친정이 든든해서 좋게 봤지만 이젠 다르잖아. 그나마 아들이라도 낳아주면 우리가 널 조금이라도 인정해주지 않겠니?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제가 인정받으려면 아들을 낳아야 한다니. 애 안 생기는 게 회사 다니느라 그런 거 아니니? 그럴 바엔 그냥 회사 때려쳐. 뭐 우리 준호 회사처럼 복지가 잘 되어 있거나 이름난 회사도 아닌데. 그냥 집에서 애나 키우고 살림이나 해. 결국 시댁에서는 제가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아이를 낳길 원하고 있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얘기했죠. 여보,
어머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 아이 얘기? 나도 들었어. 사실 우리도 이제 슬슬 2세 계획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 그동안엔 생기면 나차 이거였는데 안 생기니까 좀 신경을 쓰긴 써야 할 것 같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나한테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시지 뭐야. 하지만 남편은 태연했어요. 그것도 맞는 말 같은데 어차피 네 월급으론, 그리고 아이 가지면 일하기도 힘들잖아.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을 드니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후 병원에 다니며 난임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좀처럼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요.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의 압박도 있었고 남편도 그러는 게 좋겠다고 했으니까요.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상황은 더욱 나빠졌어요.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고 시댁에서의 발언권은 더욱 줄어들었죠.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 같네. 그동안 직장 다닌다고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시어머니는 제가 퇴사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거의 매일같이 시댁으로 불려가 종처럼 부려졌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회사를 그만두고 얼마 안 돼 애가 들어섰다는 거예요. 몸이 무겁고 자꾸만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니 임신이라 하더군요. 남편은 당연히 기뻐해 줬는데요. 시댁에 알렸을 때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아들이겠지? 꼭 아들이어야 해. 무조건적인 기쁨보단 조건부 환영이라는 느낌이었어요. 만약 딸이면 지워라. 쓸데없는 입만 하나 더 느는 꼴이니까.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지우라니. 그럼 어떡하니? 우리 집안은 아들이 있어야 하는데. 뭐 돈 한 푼 못 버는 네가 먹여 살릴 거야?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이런 압박을 받으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더 끔찍한 건 임신 중에도 집안일을 계속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임신이 병이야? 우리 때는 임신해도 일 다 했다.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애 가졌다는 핑계로 꼼짝도 안 하려고 하고. 입덧으로 고생하고 있는데도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친정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렸는데요. 그렇다고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어요. 안 그래도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힘든데 저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서러운 임신 기간을 보내고 드디어 출산날이 다가왔어요. 예상보다 빨리 진통이 와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요. 하필이면 그날 남편이 중요한 미팅이 있다면서 오지 못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미안해 여보, 내가 꼭 참석해야 하는 자리라서. 아무리 그래도 애가 곧 태어나는데 회사에 잘 얘기해보면 안 돼?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대신 우리 엄마랑 아버지가 가잖아. 그리고 요즘 병원에서 알아서 다 해주니까 괜찮을 거야. 분만 대기실에 홀로 누워있자니 곧 시부모님이 도착하셨어요. 하지만 마음이 놓이기는커녕 오히려 불편하기만 했죠. 혹시라도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막대할까봐 저희 부모님한텐 핑계를 대면서 오지 말라고 했네요. 결국 저는 혼자서 진통을 겪고 아이를 낳았어요. 정말 외롭고 무서웠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고요. 제품에 안긴 아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만큼 행복했네요. 시부모님이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수고했다,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으셨어요. 오히려 애가 너무 작다는 둥, 잔병 치레를 많이 할 것 같다는 둥, 괜한 트집을 잡으시더군요.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삼키며 병실에 혼자 누워있는데 간호사가 와서 말했어요. 사모님, 저희 병원하고 연계된 산후조리원 예약하신 거 맞죠? 내일 퇴원하시면 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편과 미리 상의해서 집 근처 산후조리원을 예약해뒀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잠깐, 산후조리원은 취소하라고 했는데 준호한테 말 못 들었니? 네? 취소라뇨? 대체 왜긴 뭐가 왜야? 돈 아깝잖아. 산후조리원비가 얼만데?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자 중간에서 듣고 있던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신 말해줬죠. 어머님, 그래도 산모분이 회복하시려면 그깟 산후조리 내가 해주면 되잖아.
나도 애 낳아봤는데 뭘 모르겠어. 괜히 돈 낭비하지 말고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시어머니는 제 의견은 전혀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셨어요. 어머님, 그래도 전 산후조리원에서... 됐어! 산후조리원에서 뭘 해주는데? 밥 주고 애 봐주는 거? 그런 건 집에서도 할 수 있어. 내가 다 해준다잖아. 결국 산후조리원 예약은 취소되고 저는 퇴원과 동시에 시댁으로 가게 됐어요. 남편에게 연락해봤지만 어쩔 수 없지 않냐는 말만 돌아오더군요. 애초에 기대도 안 했네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기절하듯 잠에 빠져들었어요. 몸이 여전히 아프고 열도 났고 도무지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정신을 잃고 있었을까요? 갑자기 누군가 절 마구 흔들어 깨웠어요.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죠. 은지야, 너 얼른 일어나. 언제까지 처잘 거야? 어머님, 제가 아직 몸이 아파서... 몸이 아프긴 뭐가 아파? 하루 푹 쉬었으면 됐지. 시어머니는 제 상태 따윈 관심도 없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더러운 걸레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예, 너 이거 봐라. 이게 뭔 줄 아니? 걸레 아니에요? 그래, 맞아. 근데 내가 왜 이걸 들고 있는 줄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너 병원에 있는 동안 내가 집안 구석구석 다 걸레질했어.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거실 방까지. 근데 하다 보니 신경질이 나더라. 며느리 두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혼자서 분통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말해봐. 너 내 얘기 듣고도 뭐 느끼는 게 없어? 어머님, 제가 지금 애 낳고 몸이... 그놈의 애 핑계 언제까지 될 건데? 애 낳았으니까 다시 집안일 해야지.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 더러운 걸레를 제 얼굴에 던졌어요. 젖은 걸레가 제 얼굴을 탁 치면서 바닥에 떨어졌는데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도 못했어요. 설마 사람이 사람 얼굴에 대고 걸레를 집어던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경악해 굳어있는 제게 시어머니가 쌤통이라는 듯 조소를 날리며 입을 여셨어요.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이제부터 제대로 일해야 한다는 뜻이야. 안 그럼 다음에 뭐가 날아갈지 몰라.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시어머니는 달려와 절 우악스럽게 일으키셨죠. 자, 이제 일어나서 바로 이불 빨래부터 해야 해. 거실에 빨래 바구니 놓아뒀으니까 가서 확인해봐. 네? 지금 당장요? 그래, 지금 당장. 날씨도 좋은데 빨리 빨아서 널어둬야지. 해지기 전에 얼른 다 끝내.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출산한 지 하루 만에, 그것도 얼굴에 걸레를 맞은 직후에 이불 빨래를 하라고요? 그 순간이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확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이렇겐 더 이상 못 살겠다. 애를 낳은 마누라가 산후조리원은커녕 바로 시댁으로 끌려왔는데도 모른 체 하는 남편도 며느리에게 산후조리는커녕 걸레를 집어던지며 이불 빨래를 시키는 시모도 끔찍하기만 했어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죠. 우선 저는 제 앞에 떨어진 걸레부터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시어머니 얼굴에 집어던졌네요. 걸레는 시어머니 얼굴에 찰싹 달라붙었다가 떨어졌고요. 시어머니는 경악하며 절 바라봤죠. 아니, 너 미쳤니? 지금 이걸 나한테 던진 거야? 네. 어머님이 한 즉 그대로 돌려드린 건데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절 노려봤어요. 하지만 저는 더는 무서울 게 없었어요.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잃을 게 있겠어요? 어머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참고 또 참았어요. 저희 집이 사기꾼 집안이라고 욕하셨던 것도, 저희 집이 망했으니 절 부려먹어야 한다면서 마구 괴롭히신 것도, 언젠가는 어머님이 오해를 풀고 제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막 출산한 며느리 얼굴에... 저 아들 낳았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아들. 근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으시고 산후조리는커녕 바로 걸레를 얼굴에 던지시네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얘가 뭐라는 거야? 어디 감히 어른한테...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세요. 갓 애 낳은 며느리한테 걸레 집어던지고 이불 빨래 시키는 게 어른이에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시뻘개진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들어왔죠. 퇴근해서 바로 시댁으로 온 모양이었죠.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자마자 바로 고자질을 시작했어요. 준호야, 네 마누라 좀 봐라. 글쎄 내 얼굴에 걸레를 집어 던져놓곤 두 눈 똑바로 뜨고 대든다. 아들 낳았다고 유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미쳤어. 남편은 시어머니 말만 듣곤 절 노려봤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먼저 걸레 집어 던진 것도 막말 퍼부은 것도 당신 엄마거든? 뭐? 당신 엄마? 말본새가 그게 뭐야? 얼른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 내가 왜? 말했잖아. 먼저 내 얼굴에 걸레 집어 던진 건 당신 엄마라고. 그럼 당신 엄마가 먼저 사과해야지. 그건... 남편이 말문이 막히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내가 언제 네 얼굴에 던졌다고 그래? 그냥 바닥에 던진 걸 가지고. 어머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제 얼굴 향해서 던지셨잖아요. 그리고 뭘 하셨어요? 며느리 있는데 왜 내가 집안일을 해야 하냐면서 당장 이불 빨래부터 하라고 했죠? 이게 어머님이 얘기한 산후조리예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시어머니 편을 들더군요. 아이, 그래도 당신이 어른한테 그럴 순 없는 거 아니야? 얼른 사과해. 잘못했다고 빌라고. 사과는 무슨,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빌라는 거야? 당신이랑 당신 엄마의 말로 나한테 빌어야지. 당신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그래, 끝까지 이럴 거야. 더는 못 참겠어.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잖아. 남편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혼해. 뭐? 이혼하자고.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너도 네 부모도 날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잖아. 그냥 부려먹을 하녀 정도로만 보지. 아니, 그렇다고 무슨 이혼을 하지. 튼튼이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하, 튼튼이 얼굴 보기나 했니? 늘 일핑계로 밖으로만 돌았으면서. 이미 결심했어. 애는 내가 키울 테니까 지금처럼 앞으로도 쭉 애한테 신경 쓰지 마. 전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런 저를 보고 시어머니가 더욱 격양되셨죠. 야! 너 진짜 나가려고 그래? 내 손주는 어떡할 건데? 손주는 무슨 손주요? 방금 제가 한 말 못 들었어요? 어머님 아들하고 이혼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애 어머님 손주 아니에요. 이 미친년이. 어디 우리 박씨 집안 후손을. 준호야, 쟤 좀 어떻게 해봐. 이대로 그냥 가게 둘 거야?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더 자극했어요. 그래, 뭐 이혼하자고 하면 누가 뭐 무서워할 줄 알아? 지가 그렇게 나가면 밖에서 애랑 둘이 어떻게 살 건데? 벌이도 없으면서. 아주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으니까 저딴 철없는 소리나 하지. 이혼이 무슨 아무나 다 하는 건 줄 알아? 두고 보라지. 하루도 안 돼서 후회하고 집으로 기어 들어올 테니까. 두고 보자고. 과연 그럴지. 저는 아이를 안고 그대로 집을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돌아보지 않았죠. 현관문을 쾅 닫고 나오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속 시원할 줄 몰랐네요. 하지만 막상 밖으로 나오니 막막하더라고요. 갓난아이를 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바로 친정으로 향했죠. 그간 부모님은 살던 집을 경매로 넘기고 친척들의 도움으로 작은 빌라에서 세를 내고 살고 계셨거든요.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아이가 울어서 기사님이 난처해 하셨는데요. 아가씨, 애기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아요. 죄송해요. 사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제 마음도 엉망이었고 아이도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는지 계속 울어댔어요.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놀라며 달려오셨어요. 은지야, 너 왜 갑자기 왔어? 애는 왜 이렇게 데리고...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엄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나 더는 못 살겠어. 진짜 너무 힘들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박서방은 어딨고? 박서방? 더는 그 인간 그렇게 부르지 마. 나 이혼할 거야. 전 그동안 겪은 일에 대해 설명했어요. 엄마는 제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셨죠. 특히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나셨는지 한동안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런 인간들이 우리 딸을 그렇게... 엄마도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제 등을 토닥여 주셨죠. 은지야, 왜 진작 말 안 했니? 우리가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말해? 아빠 회사도 망하고 힘든데 나까지 그런 얘기하면 더 걱정만 하게 만들 것 같아서... 제 말에 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셨어요. 당장 이혼해라. 그런 집구석에서 뭘 더 기대하겠니? 네가 그런 대접받으며 살 이유가 어딨어? 맞아. 그런 인간들한테 우리 딸 맡겨둘 수 없어. 엄마도 아버지 편을 드셨어요. 차라리 혼자 애 키우는 게 낫겠다. 그 집에 있으면 너만 더 고생할 거야. 며칠 후 저는 부모님의 조언에 따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상담을 받았어요. 그리고 흥신소를 통해 남편과 시댁 식구들 뒷조사도 했죠. 그냥 순순히 이혼만 해주는 걸로는 복수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약 한 달 뒤 결과가 나왔는데요. 조사 결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시댁 가족들이 얼마나 더러운 짓들을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우선 밝혀진 건 시아버지의 비자금 조성이었어요. 아버님이 다니시는 회사에서 계속해서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가공의 거래처를 만들어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정황이 뚜렷해요. 자료를 보여주는데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몇 년간 빼돌린 돈이 수억 원에 달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사기꾼 하더니만 본인이 사기꾼이더군요. 3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면서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타낸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목보호대를 하고 깁스까지 하면서 연기를 했더군요. 마지막은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을 돈으로 무마한 정황이 나온 거예요. 남편분이 2년 전 회사 후배 여직원에게 성추행을 했는데 피해자가 고소하려고 하자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무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자료를 보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내가 그런 인간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다니 전 꿈에도 몰랐지 뭐예요. 그 외에도 시댁 가족들이 세금을 제대로 안 낸 것, 각종 편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저는 체계적으로 복수를 시작했어요. 먼저 시아버지의 비자금 조성 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했어요. 상세한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바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엔 시어머니의 보험 사기를 해당 보험회사에 제보했고요. 마지막으로 남편의 성추행 사건을 남편 회사 내부감사팀에 신고했죠. 결과는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터져나왔어요. 가장 먼저 시아버지부터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그것도 징계 해고로 퇴직금 한 푼 못 받고 쫓겨났죠. 그리고 세무조사가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한 추징금 폭탄을 맞았어요. 빼돌린 돈의 몇 배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했네요. 며칠 후에는 시어머니 차례였어요. 보험 사기로 형사고발당해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고 받았던 보험금까지 모두 토해내야 했어요. 게다가 보험사에서 추가로 손해배상까지 요구해서 빚더미에 앉게 됐죠. 남편은 회사에서 좌천당한 후 결국 견디지 못하고 사직했네요. 성추행 사건이 재조사되면서 회사 내에서 완전히 매장당한 거였어요. 그 무렵 저희 가족에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친척분의 도움을 받아 다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잘 풀려서 재기에 성공하신 거예요. 물론 예전만큼 억대 매출을 올리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점차 안정적으로 기반을 닦아나가면서 빚도 꾸준히 갚아나가게 됐죠. 저 역시 아이는 친정엄마에게 부탁하고 재취업에 성공했어요. 전에 다니던 곳보다 훨씬 규모가 큰 회사였는데 대표님이 저를 좋게 봐주신 덕분에 연봉도 큰 폭으로 올렸네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여보,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혼은 좀 성급한 것 같고. 성급은 무슨. 난 이미 결정했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제발 여보. 당신은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 집 사정이 영 안 좋아. 나 회사에서 잘리고 정말 힘들다고.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왜 모르겠어. 당신이랑 당신 부모가 가진 추악한 진실들 세상에 까발린 게 난데.
그 말에 남편이 경악해 아무 말도 못하다가 간신히 되묻더군요. 당신이 그랬다고? 우리 아버지 회사도 엄마 보험도 그리고 나 그 사건도? 왜 똑바로 말 못해? 성추행 사건이라고? 그래도 부끄럽긴 한가 봐?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뭐가? 그렇게 누가 죄 짓고 살래? 너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할 수 있으면 어디 해보시지. 이후 남편은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명확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또 자기 집안에서 연달아 터지는 사건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시아버지 추징금을 내기 위해 집까지 담보로 잡혔고 시어머니는 보험 사기 관련 소송 때문에 변호사 비용만 몇 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남편의 유책 사유가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갖기로 했고요. 양육비도 남편이 다시 취직할 때까지는 시부모님이 대신 지급하기로 했어요.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었죠. 지금은 아이와 함께 새 집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 도움으로 괜찮은 오피스텔을 얻어 이사했는데요. 정말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시댁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아무도 절 무시하거나 모욕하지 않으니까요.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반면 시댁의 근황은 정말 참혹하더라고요. 가끔 겹지인을 통해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원룸에서 세 식구가 비좁게 살고 있다고 해요. 그 넓고 좋았던 아파트에서 원룸으로 벌 받은 거죠. 시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재취직이 안 돼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렌트비 내고 기름값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 생활이 정말 어렵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화병으로 풍이 와서 들어 누웠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더 처참했죠. 백수가 돼서 부모와 함께 그 좁은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취직도 안 되고 있어요. 성추행 전과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한때는 대기업 다니면서 잘 나간다고 어깨에 힘주던 인간이 이제는 백수 신세가 된 거죠. 제일 웃긴 건 시댁에서 가끔 저한테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남편 명의로 문자가 오는데요. 은지야, 우리 손주 어떻게 지내니?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요. 하지만 전 무시하죠. 지금 와서 손주가 보고 싶다고? 그럴 자격이나 있나 싶어서요. 앞으로도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